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척수자극기를 이제 심기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심을 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이제 이 에이셉틱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수술장 환경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시고 나서 3일 동안 정도는 약제로도 좀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온도도 잘 관리하고 물론 팀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는 게 좋지 혼자서 하기 참 쉽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혼자 클리닉 열시고 계신 분들이 뭐 얼마든지 뭐 잘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이제 오픈 하스피탈 시스템이니까 술장 하나 빌려갖고 그냥 가갖고 금방 하시고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성 통증들이 이제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되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의 요구들도 상당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자꾸 이렇게 좀 우리가 하나의 옵션으로 자꾸 해보는 것들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회사는 한 세 가지 회사가 있죠. 세 가지 회사 이제 메드트로닉이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이고 보스턴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 ANS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세 가지 회사가 있고 거기서 다 제품이 나오는데 보스턴 사이언스 제품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 거는 써볼 기회가 없었고 이제 에버트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써본 경험들이 많고 에버트가 오히려 더 처음에는 막 굉장히 발전된 기술을 보여줬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이제 MRI를 이제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그 수가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명돼서 좀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쓰고 싶긴 한데 현재 MRI 환자가 이제 이거 심고 나서 MRI 못 찍는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이제 메드트로닉 회사 거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메드트로닉 회사 거를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전극이 이제 옛날엔 4극짜리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8극짜리 뭐 16극짜리 이런 것도 있고요. 서지컬 리드들도 이렇게 생겨서 라미노토미 하고서 거기다 심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일단 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전기장이 생기는 거냐?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플러스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리드에 있는 전극선이 마이너스가 돼서 그게 하나의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킷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바이폴라 내지 멀티폴라로 가게 되면 그 리드가 예를 들면 이게 8극짜리다, 4극짜리다. 그럼 그 하나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지네끼리 해갖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해갖고 전기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바이폴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트리폴, 네로 트리폴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전기장이 이렇게 좀 생겨서 그 앞에 있는 척수에 있는 신경에 있는 전기적 신호, 요거를 전기장을 통해서 자극을 해줘서 통증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척수자극기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딱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외울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부터 이제 못 외우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 펄스 위스, 레이트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어떤 환자는 척수자극기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잘 조정하면 괜찮아지는데요. 쓸만한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앰플리튜드 뭐 다 알고 있는 건 볼티지로 이제 하는 거고, 펄스 위스는 그 사이에 이제 스티뮬레이션 자체를 얼마만큼 넓이로 줄 거냐 하는 거고, 프리퀀시 레이트라는 건 얼마나 쫙 줬다가 또 쉬었다가 또 쫙 줬다가 쉬었다가 뭐 이런 식의 헤르츠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앰플리튜드의 강도죠, 강도. 얼마 정도의 강도로 줄 거냐. 옛날에 볼티지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볼티지로 1.5 볼티지로 그냥 전기 그냥 볼티지로 확 해갖고 그냥 전기를 확 올리면 그냥 자극이 확 돼갖고 안 아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전극의 170%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뭐 제대로 안 성성되게 잘못하면 큰일 나면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일렉트리가 뻔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시켜 놓고 잘 사용하면 되더라. V는 IR이다. 그래서 뭐 앰플리튜드 볼티지는 커런트에다가 레지스턴스가 있어야 되니까 요새는 이 소위 주고 있는 이 커런트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저항 값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이 커런트를 높이고 낮추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앰플리튜드를 조정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요새는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이제 통증이나 신경의 전도 과정하고 일치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펄스 위스라는 거 이제 잘 중요한데 이 펄스 위스라는 게 이제 얼마나 이 넓이가 있는 자극을 줄 거냐.
뻥 하는 자극을 줄 거냐, 버벅한 자극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잔잔한 자극을 줄 거냐, 한번 뻥 하는 자극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의 좀 느낌이 좀 다른 거서 이게 좀 크게 주면 이 펄스 윗을 넓히면 넓힐수록 이게 좀 넓은 범위로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알파, 베타 같은 큰 신경까지도 좀 넓은 범위까지 좀 포괄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펄스 웨이스는 이제 이 작은 잔잔한 자극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45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이렇게 좀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좀 그걸 펄스 윗을 더 좀 넓혀서 좀 넓은 범위를 좀 차지하게 뭐 이렇게 해보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거를 자꾸 하면서 이 펄스 윗을 좀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면서 자꾸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레이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레이트를 뭐 이렇게 쫙 줬는데 40 마이크로 세컨드로 줬어요. 30헤르츠로 줬어요. 뭐 이렇게 주는데 너무 작게 주면 이게 1초에 얼마가 오는 건데 1초에 좀 작게 오다 보니까 뚱 이렇게 온다. 뭐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뭐가 이렇게 덜컹 이렇게 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잔잔하게 주주주 줬다가 또 좀 이따 주주주 줬다 그러면 잘 못 느끼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나중에 이제 요거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극을 주면 자극이 어떻게 액션 포텐셜이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부름기라고 그러죠. 부름기 하는 리시프로컬한 피리어드가 있어서 거기다가는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이렇게 고 맞춰갖고 주기에 맞춰서 때리는 게 맞아.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하이 덴시티 내지는 하이 프리퀀시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그런 불임기조차도 없을 정도로 막 빠르게 때리자. 그러면 그 불음기가 없는 불음기를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느끼다 보니까 뭐 파레세지아가 아예 안 느껴져서 그 좀 다른 식의 개념으로 좀 통증이 좀 조절되는 것 같더라. 뭐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레이트를 하거나 레이트를 조금 올려주는 그런 방법들을 하면 싱크로나이즈가 아니라 디스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싱글 리드를 넣을 거냐, 멀티플 리드를 넣을 거냐. 물론 여러 개 넣으면 여러 개 넣을수록 뭐 좀 효과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군데를 또 좀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좀 좋아지지 않겠냐. 환자가 꼭 오른쪽만 아프냐. 오른쪽만 물론 아픈데 최근에 왼쪽도 아파지는 것 같아요. 오른쪽도 아픈 거를 70% 해주고 왼쪽 아픈 거 한 30%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해갖고 어떻게 좀 해줄까? 뭐 이게 굉장히 고민됩니다. 근데 이게 한번 리드를 심는데 리드 자체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보통 환자가 보험 받고 이렇게 하면은 뭐 20만 원 안짝에서 해결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할 때마다 그거 넣을 때마다 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넣어 갖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개 넣고 아유 힘들고 귀찮아서 한 번으로 하나로 그냥 어떻게 끝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멀티플 리드를 넣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전기장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두 개 넣었더니 양쪽을 같이 해갖고 요쪽은 플러스 요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전기장이 이렇게 위아래만 이렇게 옆으로도 이제 퍼지니까 훨씬 더 넓은 범위가 되는 것 같더라. 세 개를 넣으면 더 좋아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고 양측이 다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내지 세 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으면 된다. 이게 스파이널 코드인데 스파이널 코드를 이제 우리가 뒤에서 후면에서 포스테리어 쪽에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테리어에서 하나를 하면 이렇게 깊이가 요 정도 되어지는 정도의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세 개를 넣으면 이걸 잘만 조절하면 이렇게 큰 넓은 범위의 이 척수가 자극이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통증을 여러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좀 가능하고 팀이 좀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잘 조절해서 넣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지컬 리드 같은 서지컬 리드라는 건 이렇게 판때기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바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생긴 게 아니고 판때기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넣어주면 거기에 막 극을 여러 개를 이렇게 닿아서 역을 막 조합을 굉장히 여러 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서지컬 리드를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선호하시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지컬 리드를 넣으면 문제는 나중에 이게 위치가 좀 바뀌거나 아니면 그게 이 작동을 잘 안 해서 새 걸로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수술해야 되는 거죠. 라미노토미 해갖고 이제 거기 또 까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척수잡개들이 나면 그냥 무조건 전기 신호했으면 뭐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레지스턴스가 있습니다. 즉 CSF도 있고 에피두랄 스페이스라는 공간도 있고 이 코드의 자체 이
전도성도 있고 뼈 쪽에는 전도성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전도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이 CSF라는 부분들 우리가 경막 외에다 놓다 보니까 경막이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되고 그 안에 있는 CSF가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느냐 그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은 이제 열심히 판단을 해서 얼마나 거기에 CSF 레이어가 이제 두껍게 있느냐. 그래서 T5, 6 쪽에는 굉장히 CSF가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조금 좀 덜하고 이런 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자극하면 CSF가 많으니까 잘 못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아래쪽을 좀 자극하면 금방 잘 느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할 때 어디 위치에다 놓아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하는 것도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척수 중앙, 흉추 쪽에다가 넣었을 때는 아, 이게 자극이 잘 안 되겠는데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T5, 6가 자극이 잘 안 되는데 하필이면 아픈 데가 이분이 뭐 포스테펜 누랄지아가 생겨서 T5, 6 레벨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아프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자극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분이 자극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포스테펜 누랄지아가 T5, 6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잘 안 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부분을 하느냐, 이제 어디 쪽에서 다리, 발, 엉덩이 이런 쪽에서 어느 쪽에 CSF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파라세자가 어떻게 좀 느껴진다 하는 것들을 열심히 그림을 잘 그려갖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아 어디쯤에서 이 위치를 시켜서 어느 정도의 위치의 전기장들을 유발시키는 게 제일 좋을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무려 한 20개로 쭉 나눠서 위, 머리, 어깨, 무릎, 발 해갖고 거기에 어디 부분을 잘 치료를 해줄 것이냐라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한 논문들도 있었고 우리 서울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좀 해서 환자가 어디가 아프세요 하는 걸 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어디 부분을 자극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표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표에 근거해서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프니까 내가 이 전극선을 어디까지 올려놔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아파요. 참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만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C7T1 쪽에 이 자극이 잘 중심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해놔야 되겠다. 다리가 아프거나 발이 아프신 분들은 약간 척수를 이제 T8에 일렉트로드를 넣었다가 거기서부터 살살 내려가면서 T11, L1 이렇게 하는 것 정도에서 이제 자극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에피두랄 스페이스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게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L2, 3에서 들어갈 거냐, L3, 4에서 들어갈 거냐, L4, 5에 들어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L4, 5 정도에서 들어가면 한참 올라가야 돼. TA까지 일렉트로드 넣으려면 굉장히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근데 이 환자는 발 쪽이 아프니까 아무래도 T11, T12에서 혹시 자극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건 좀 더 안전하게 L1, 2보다는 L3, 4 정도에서 에피두랄 스페이스에 이 일렉트로드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통증 중에 하나가 페리니움에 있는 통증이라든지 허리 가운데가 좀 아프다, 중추. 이런 데가 중간이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익스트리미티 정도에는 이게 자극이 좀 잘 가는데 이 가운데 쪽으로는 이 통증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T11에서 L1 정도의 페리니움이고 로우백은 T9에서 10 정도에서 어떻게 좀 되는 것 같아요. 했는데 대부분이 좀 실패했죠. 그래서 많이 실패했는데 최근에 이거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좀 덮쳐지면서 이런 치료들도 좀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돼서 최근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업데이트 하려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기계가 계속 발전하고 그거에 대한 테크닉이 막 발전하니까 그거를 잘 해보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 하면 좋겠고 저런 방법을 좀 써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가능하면 간단하면 좋겠고 이거 한번 잘 심어놓으면 그게 지금 자극이 지금 계속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어디저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좀 그 사람에 특별하게 좀 실렉션 돼서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환자건 의사건 또 프로그래머에게 모두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의한 발전들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어댑티브 스티뮬이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전화기를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했다가 누워서 있으면
옆으로 하면 또 옆으로 그래 알아서 또 걔가 돌아가 주잖아요. 이제 이 엑셀러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핵심 칩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 방향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이 화면도 바뀌는 것이 이제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환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CSF 양이 T5, 6에서는 뭐 많았는데 뭐 어디 C7에서는 좀 적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저항이 좀 작아지는데 이 환자가 누워 있을 때는 자극이 좀 잘 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눌리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막 퍼져. 근데 쓰니까 멀어졌어. 그러니까 전기장이 적게 오니까 이 자극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올려야 돼. 그때마다 또 올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옆으로 누웠을 땐 또 어떤가? 조금 뭐 이런 식의 자세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화기가 이렇게 누웠다가 섰다가 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듯이 이거를 그 엑셀러로미터로 이 칩을 심어 놓으면 환자가 누웠네? 누웠으니까 원래 이 환자 누우면 조금 덜 아프지. 그러니까 조금 자극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 사람 쓰셨네? 쓰면 이게 자극이 좀 잘 안 가갖고 난 더 아픈데 나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극을 좀 세게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꿀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환자들을 쭉 한 달 동안 넣어놓고서 쭉 체크합니다. 누웠을 때, 앉았을 때, 누우셨을 때, 뭐 단위 걸으실 때 이렇게 해서 그때는 강도가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한가를 해놓고 그걸 나중에 입력시켜서 그것들이 그런 자세가 됐을 때 바로바로 그렇게 바뀔 수 있게 자동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늘어난 거죠.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인젝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환자들을 이제 이 아까 일렉트로드를 그 에피두랄 스페이스에 넣어놓고 나면 거기다 아무리 우리가 칭칭칭칭 꼬매놔도 환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위치가 정확한 위치에 자꾸 옆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자꾸 질질질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젝터라는 걸 누가 이제 개발해서 거기다 꽉 물리게 해갖고 그걸 잘 묶어 놓으면 그 부분이 상당히 헐거워지지 않으면서 잘 잡혀지더라. 이거를 개발한 사람은 그 모든 SCS에다가 다 이거를 납품을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특히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SCS를 신고 나면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환자한테 SCS를 신고 나면 우리가 이 표를 줍니다. 표 이렇게. 당신은 척수 자극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 이런 거 갖고 있다가 비행기 타러 갔는데 공항 검색대에 걸릴 거 아닙니까? 삑삑삑삑 거리는데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꼭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어느 날 다쳤는데 목이 다 아파요. 원래 나 다리 아픈데 목에 MRI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MRI를 찍으면 MRI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열을 내고 그렇게 되면 이 전기적 신호에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심지어는 이 코일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는 경우. 그럼 이 어렵게 막 심어놓은 걸 결국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MRI 스캔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 선을 이제 투과시킬 수 있게 필터를 하나 이렇게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필터도 한 기술이 이제 드디어 개발돼서 MRI 슈어 스캔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환자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1.5 테슬라 정도의 MRI는 이제 그거보다 좀 높은 테슬라는 아직은 못 찍고 있는데요. 1.5 테슬라 정도의 MRI는 충분히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벌써 배터리가 한 10년 정도 돼서 나 배터리 이제 교체할 때가 좀 됐어요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MRI 찍으실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차라리 MRI 찍을 수 있는 그 배터리를 바꿔드릴게요. 이제 해갖고 가격적인 면에도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 더 인상된 거 없이 최근엔 다 이렇게 MRI 슈어 스캐너로 좀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조금 더 많이 개발돼서 3.0 테슬라라든지 더 높은 MRI에서도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좀 개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슈어 스캔이나 MRI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방법들로서 이제 아까 잠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 하이 덴시티 한 방법으로 이 스파이널 코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프리퀀시를 많이 주거나 볼티지를 높게 주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오히려 통증을 더 잘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파레시지아가 환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약간 A베타 파이버를 자극해서 약간 먹먹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통증을. 그래서 지금 이쪽이 먹먹하긴 한데 통증은 없으니까 좀 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의 양상이었는데, 그런 먹먹하고 좀 그 먹먹한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먹먹한 기분조차가 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먹먹한 기분조차가 안 느껴질 수 있는 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릉기에 있는 신경 있는 그런 부분들 있는 부분들까지도 자극을 쭉 줘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에 한번 뻑 줬다가 그다음에 또 뻑 줬다가 프리퀀시가 40Hz 정도면 이런 식의 양상으로 쭉 가는 건데, 그거를 펄스위스를 좀 줄이고 프리퀀시를 무려 10,000Hz 정도 엄청나게 빨리 때리는 거죠. 그럼 뭐 정신이 없이 막 소나기 오듯이 막 맞아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이 프리퀀시를 오니까 오히려 파레시지아가 없어지더라. 뭐 먹먹하게 느껴지면 오는 약간 기분 나쁜 느낌. 파레시지아는 기분 나쁜 이제 먹먹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없더라. 그리고 그게 뭔가 좀 계속 편안하게, 뭔가 잔잔하게 쭉 잔잔하게 나를 좀 해결해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라고 환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가? 하고서 이제 환자들한테 이게 컨트롤 스타디 했을 때 상당수가 뭐 처음에는 뭐 40명 중에 33명의 효과가 있었어요. 80명 중에 72명, 88%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냥 했던 환자들 비해서 확실히 이게 크로닉 백페인이라고 레어페인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제 보고들이 있는 거죠. 그래, 방법을 바꿔보자. 그냥 기존에 하는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이 프리퀀시를 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네. 단, 하이 프리퀀시를 주게 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자극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배터리 수명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자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그런 걱정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환자들, 이제 이 척수잡기 심어서 처음엔 좀 좋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어댑테이션이 되거나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럼 이런 방법 한번 좀 써봅시다. 라고 해서 척수잡기를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확실히 이 척수잡기에서 이 하이 프리퀀시를 쓰는 팀이 트레디셔널한 팀보다는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클리니컬 이펙트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레벨 1의 에비던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하이 프리퀀시라면 집적된 그 자극들이 쭉 오면서 좀 더 깊게, 그래도 A베타 5 안쪽까지 그 깊숙이 요 도형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깊숙이 들어가서 소위 얘기해서 스파이널 코드 WDR이라고 하는, 우리가 쓴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니비션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확실히 더 나타나는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를 한번 써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우리가 좀 써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인텔리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텔리스에서는 이런 삼성 태블릿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 메드트론이라는 그런 대형 회사에서 이제 삼성 태블릿을 이 척수잡기를 하는 팀들한테 다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뭐 거의 째지 않고 배에서 이제 그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을 거의 뭐 여기서는 거의 한 약 5cm 정도 좀 쨘 것 같은데요. 5cm도 안 째도 됩니다. 살짝 이렇게 해갖고 그 안쪽만 이제 이 서브큐를만 잘 이렇게 다이섹션 시켜서 그 안쪽으로만 넣어주면 2, 3cm만 찢어도 충분히 그 안으로 잘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작아졌다. 그리고 얇기도 너무 얇아요. 1cm가 안 돼, 6.3mm밖에 안 되고, 그 1cm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발전했다. 옛날에 진짜 한 20년 전에 이거 할 때는 막 이따만하게 두꺼웠습니다. 이따만하게 크고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FDA가 2017년도에 이걸 좀 인정을 해줬고 제가 어프로브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배터리를 충전식이 있었던 거죠. 배터리 한 번 심어놓으면 가능하면 좀 오래 쓰면 좋겠는데 한 번 쓰면 막 쓰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도 5년마다 자꾸 바꿔야 돼요. 나 배터리 바꿔주세요. 물론 어렵지는 않았죠. 그 피부만 살짝 절개해서 그 부분만 살짝 들어가고 그 부분을 배터리만 바꿔주면 됐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충전해 봅시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충전식을 한 거죠. 충전식을 해서 이제 많이 충전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충전식을 하면 8년, 9년, 10년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충전을 잘 해놓으면 이제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문제는 충전식 하는 것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 여행 갔는데 충전기를 안 갖고 왔네요. 충전을 깜빡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집에 무슨 일이 나갔고요. 뭐 이번에 큰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충전하는 걸 깜빡했네요.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죽어요. 이 배터리 충전이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 이게 또 얘가 또 바꿔달라고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충전이 잘 안 된다거나 아예 충전이 너무 완전히 방전되고 나서 오래 지나면 충전이 안 됐었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오버드라이브 배터리 테크놀로지가 되면 일단 리차지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금방 올려놓으면 이제 뭐 1시간 안짝으로 그냥 돼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편하죠. 금방금방 하게 되고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방전이 됐었던 것도 최대한 이걸 살릴 수 있는 95%가 방전이 됐었던 것도 최대한 살려서 9년 동안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소위 얘기하면 9년 워런티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좀 이렇게 자꾸 까먹으실 수도 있고 그러신 분들한테 아주 효용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 뭐 당연히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럼 이걸로 그냥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스냅샷이다. 한 찰칵하고 찍는다는 얘기인데 이 스냅샷이라는 것이 있다. 스냅샷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환자한테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환자 지금 어떻게 쓰시고 계시고요. 지금 자세는 어떤 거고요.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태블릿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래머가 갖고 있는 부분으로 전송이 돼서 지금 좀 더 아프셔서 환자분이 좀 더 눌렀네. 더 올렸네. 이게 축적이 돼서 데이터가 통합이 돼서 환자하고 소위 얘기하면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모든 것이 환자에게 조정이 되는 것 같은 모든 정보가 이제 다 통합되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환자 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법률이 좀 잘 적용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튼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는 건 굉장히 좋겠죠. 환자분이 딱 오면 안녕하세요, 일어나셨어요, 굿모닝 막 이런 게 막 창에 뜹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는 지금 얼마 남으셨었고요. 충전하실 때가 얼마 지금 시간 남으셨고요.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환자분 지금 누우셨네요.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연결되셨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게 프로그래머가 갖고 있는 큰 창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래머한테는 이런 게 이제 계속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어느 때 좀 힘드시고 어느 때 저거 하니까 환자가 지금 아프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쭉 보니까요. 요때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요때 거를 좀 올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계획을 함께 세워볼 수 있다라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전할 것이다. 점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게 빅데이터가 모여지고 AI가 발전되게 되면 그것들이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때는 아예 알아서 얘가 환자가 누우려고만 하면 알아서 얘가 좀 어떻게 해준다든지 환자한테 워닝이 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면서 이제 전송을 시켜주든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꼭 그런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환자는 이제 아프신 부분들이 해결되는 그 아픈 부분에 대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도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DTM이라고 하는 워크플로우가 또 하나 새로 생겼는데 이게 가장 최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우도즈로 최소한 로우도즈를 썼었던 이유는 가장 적은 전류를 흘려주고 가장 적은 볼티지를 해야 배터리가 오래 가고 그걸로도 환자가 만족하면 제일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많이 썼었어요, 옛날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좀 세게 해서 그다음에 심지어 하이 프리퀀시로 해서 막 아프고 막 파레스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저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하는 방법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방법도 써먹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DTM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디퍼런셜 타겟 멀티플렉스라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이 약자 또 모르면 또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외워야죠. 이제 뭔가 디퍼런셜하게 타겟을 좀 구분을 해서 이게 어디가 아프냐, 그리고 어떤 식의 통증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디퍼런셜해서 조금 한 가지 아닌 여러 가지에 대한 통증을 같이 좀 조절을 해보겠다. 역시 이게 약간 퍼스널라이즈드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 다 CRPS면 CRPS는 다 똑같지 뭐 아픈 게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이면 아프고 건드리면 아프고 그런 거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발이 아프지만 그것도 있지만 허리도 아픈 것도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잡아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때는 발이 더 아파, 어느 때는 허리가 더 아파. 그러세요? 그럼 그때 부분에 따라서 좀 어떻게 좀 조절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발전된 거죠. 그래서 점점점 발전된 방식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보니까 일단 T8 레벨부터 T10, 11 레벨까지 두 개의 전극선을 좀 넣어야만 그게 이제 이게 이 소위 얘기해서 디퍼런셜하게 이게 양쪽이 다르게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디퍼런셜한 그 타겟을 할 수 있고 멀티플렉시티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저희가 좀 논문 하나 보긴 할 텐데 요게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메커니즘 중에 글라이알 셀의 뉴로널한 액티비티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하나다라고 지금 이제 계속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것에 우리가 또 민감한 우리로서는 이런 걸 좀 자꾸 또 빨리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T8, 9, 10에 있는 부분들에 요 두 개의 리드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해보더라. 그래서 논문을 봤더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50에서 200, 1200Hz 정도에서 50에서 400 마이크로의 그 펄스 위스를 가지고 멀티플 시그널을 거기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계속 바꿔가면서 타겟팅을 좀 해주면 그 안쪽에 있는 부분들의 이 자극의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의 방법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극의 방법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잡기 어려웠던 백페인의 84%를 12개월 동안 잡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페인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우리 익스트리미티한 페인들은 좀 많이 잡아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백페인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해봤더니 동물 실험에서 이렇게 이 뉴로글레알 인터랙션들을 억제시켜주는 부분에 소위 DTMP 즉 좀 전에 얘기했던 그 DTM 방식을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실은 마이리네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글라이오제네시스 즉 글라이알 셀에 의한 그 액티베이션을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의 조절력들이 DTMP가 확실히 뛰어나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양상이 나오니까 이게 DTMP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좀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글레아알 셀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DTMP 방식이 앞으로는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양쪽이 다 아프시고 동시에 백페인도 좀 있으시다.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리드를 두 개 넣고 DTM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퍼런셜 타겟 멀티플렉시티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인텔리스는 굉장히 작고 굉장히 작아서 좀 뭐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런 DTM 방식을 써볼 수 있다. 그래서 백페인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페일드백 서저리 신드롬 같은 경우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냅샷 해갖고 환자가 리포팅해주고 그거를 또 우리가 분석하고 모아서 다시 환자한테 피드백 주고 하는 방법으로 좀 해야 되겠다. 배터리 방전돼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MRI 찍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 일렉트로드 디스플레이션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하는 방법으로 자꾸 우리가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우리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자꾸 써먹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수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자체도 심어놓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생 환자가 되는 이유는 자꾸 그것에 약간 기계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좀 아픈 게 된다든지 아니 어댑테이션 돼서 아니 원래는 잘 됐었는데 최근에 좀 아픈 것 같아. 왜 그렇지? 자극을 좀 더 올려볼까요? 자극 방법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제 해보거나 혹시 위치가 바뀌었나?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리드 마이그레이션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왔는 아까 인젝터라고 했던 그걸 쓰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된다. 뭐 일렉트로드 자체가 이제 부러져 있는 경우죠. 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완전 확 꺾인 것 같아. 이게 좀 내려오면서 이 에피두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피두랄 스페이스 들어갈 때 약간 각도가 너무 이제 예리하게 되면 저렇게 확 꺾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서 보니까 이게 단락이 생겨서 이게 끊어져서 전선이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 그런 양상이 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거 케이스 리포트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T2 레벨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뒤에 이렇게 하얀 게 이제 일렉트로드가 이제 에피두랄 스페이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나는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왼쪽 거가 자꾸 올라가다가 갑자기 점점 중앙으로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마지막에 C2 레벨 가니까 뭐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환자가 갑자기 난리 치면서 나 다리도 온 다리 막 못 쓰겠어요. 쿼드리파레시스가 왔었죠. 척수로 이게 리드를 그냥 찔러갖고 척수 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때 시암 사진을 찍으면서 꼭 AP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서 이제 가운데로 가고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잘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라테랄 사진을 찍으셔서 라테랄에서 꼭 이게 에피두랄 스페이스에 잘 돼 있는지 그 포스터 에피두랄 스페이스로 잘 올라가고 있는지 그게 잘못돼서 스파인 이제 두라를 뚝 뚫고 들어가서 서브 아라카노이드 스페이스로 혹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임팩션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이제 이것도 저희 병원에서 났다는 사태인데 너무 얇게 넣어놓은 거예요. 환자가 이제 또 이제 마르신 분이시기도 했지만 너무 깊이 넣으면 힘드시다고 생각해서 조금 서브큐를 조금 하고 그 아래다 바로 이제 좀 넣어드린다고 넣어드렸더니 나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스킨택 같이 이렇게 생겨지거나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CT를 찍었는데 여기 막 염증 같은 게 생겨서 이 압세스 같은 게 좀 생겨서 이 압세스가 생기면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배터리 부분에 압세스가 생겼는데 물이 좀 찼네? 그러면 그거 좀 안티 써서 말리나?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선이 연결이 돼서 우리 에피두랄 스페이스까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그 이노큘레이션 돼서 인플라메이션이 쭉 타고 올라가면 결국은 CNS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럴 때 무조건 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에이셉틱한 환경에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2005년대에 급여가 됐죠. 이제 2005년대 처음으로 1,500만 원짜리 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급여가 되고 심지어 암 환자라든지 또 CRPS 같은 환자들은 난치성 질환자로 해서 10%만 내면 되니까 굉장히 환자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 없고 또 그거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극기 섭취술이 뭐 점점 이제 증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건 제가 이제 통증학회 이제 뭐 그 당시에 연구기획이사로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통계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요거를 좀 버전업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통증학과에서 가장 자극기 설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넣기만 하면 능사가 아니다. 잘 관리해야 된다. 어떤 환자가 좋아져서 빼는 환자도 있지만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고 제거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싼 돈 들이고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보험 급여를 쓰면서 하는 건데 환자 실렉션을 잘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얼마든지 조금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시스템을 하나 이제 전체 병원 관리 시스템에 이런 걸 좀 넣는데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터라든지 인트라세칼 펌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이래서 MRI 함부로 옛날에 있는 환자들은 같이 MRI 갑자기 확 찍으면 코일이 탈 수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어느 과에 입원했는데 이 환자 뭐 MRI 좀 찍어야 돼서 오도가 났다. 그럼 그때 워닝 사인이 뜨면서 이분은 먼저 우리 과에 가서 통증센터에 가서 이게 MRI 찍어도 되는 환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수술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꼭 중간에 관리할 수 있게 병원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병원 차원에서 이렇게 갖춰 놓는다면 이제 소위 해서 척수 자극기라든지 펌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그런 부분을 다뤄봤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환자들의 통증에서 조금 더 해방될 수 있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계다, 좋은 옵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